하이테크 경쟁에서 한국에 대표하고 있는 일본을 두고 이를 비관적으로 보는 주장이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일본은 기술 후진국이 되어버렸다며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 수출이 잘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무역 수지는 악화돼 버렸습니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통화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무역 수지 흑자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수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의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는 일본은 엔저가 진행되어도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기술 후진국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무역 수지 추이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7년경까지는 10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크게 감소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적자와 흑자를 번갈아가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환율은 2011년 당시에는 1달러당 75엔에서 80엔 정도였습니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엔고가 유지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된다라는 목소리가 강해져 2013년부터 시장에 막대한 돈을 푸는 2차원 금융 완화로 적극적인 엔저 상태를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 환율은 2022년에 1달러당 116엔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을 보면 무역 수지는 2007년까지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40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1년부터는 일본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2014년에서 2015년에는 900억 달러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후 감소하긴 했지만 500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무역 수지는 2018년 670억 달러에서 2020년에 752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과 대만의 통화는 평가절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경 한국의 환율은 1달러당 1180원 정도였습니다. 그 후 2009년에 일시적으로 1달러당 1,500원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후 거의 일정한 흐름을 보이며 2022년에는 1달러당 1,2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 달러는 2000년경엔 1달러당 30대만 달러 정도였고 그 후 변동은 있었지만 2022년에는 1달러당 28대만 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환율은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임금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무역 흑자는 이렇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무역 흑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1992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약진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치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1980년대 전반에는 일본의 환율이 1달러당 250엔 정도였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가 찾아오면서 1995년에는 1달러당 85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일본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무역 흑자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무렵에 비하면 현재 일본의 수출이 2배가량 늘어났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돼 버렸습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 산업을 중국의 공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엔화 약세를 추진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현재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수출은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입 증가는 3.5배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적자였던 한국의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이나 대만과 일본의 수출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하이테크 제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상당 부분이 전자부품이나 전자제품입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제조업 수출품 중 하이테크 제품 비중은 36%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의 하이테크 제품 비중은 18%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수출품의 대부분이 전자부품이며 하이테크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대만의 TSMC는 최첨단 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5나노미터 프로세서 기술을 적용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삼성도 5나노미터 프로세서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약 60%를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은 13%로 업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5나노미터 프로세스 첨단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프로세스 양산에 있어서 TSMC보다 앞서 2022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TSMC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은 이러한 경쟁에 발을 들일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22에서 28나노미터 반도체여서 그다지 경쟁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의 생명선과도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미중 경제 마찰 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TSMC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국 내 반도체 수요의 17% 정도만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삼성과 TSMC의 독점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14나노미터 이하 제품을 자국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굴기는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렇듯 삼성과 TSMC가 점령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기술은 중국의 생명선과 관련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 대부분을 여전히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러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근 토요타가 미국 내 판매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위상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산업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도 EV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출발이 상당히 늦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가총액에서 테슬라가 토요타를 앞지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지 EV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비율을 높이며 새로운 자동차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자동차 시장에는 중국 전기차가 점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과거 가전제품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일본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일본이 마지막 희망인 자동차 산업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